F-14A가 계속 언제까지 나오려고 잠깐 이제 얘기할 거야. F-14 이제 개량형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F-14D라고 그러니까 슈퍼 톰캣이라고 불려요. 전자장비 등을 포함한 개량을 하면서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이 됐어요. 최신형의 AN/APG-71 레이더로 바꿉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대지 공격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A6E가 했던 역할을 네가 대신해 장거리 공격 임무를 주로 맡을 것이 요구가 되어집니다. 근데 FA-18 호넷이 선택이 돼서 배치가 진행됐어요. 근데 이 호넷은 다용도 전투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호넷의 세력이 계속 커지고 있었죠. 그리고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에는 빠르게 F-14 비행대가 해체됩니다. 9월 20일 날 공식적으로 F-14 퇴역 세리머니가 행해지죠. 이렇게 해서 35년간의 F-14 톰캣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란은요, 여러분들, 미국 이외에 F-14를 장비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사실 이란은 1970년대 미국의 1순위 우방국가였어요. 2006년 미 해군의 F-14가 모두 퇴역했을 때까지도 있었고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이란 공군은 F-14를. 그렇다면 이란은 어떻게 F-14를 도입하게 됐느냐? F-14하고 F-15하고 대결이 있었어요. 사실 F-15도 유명하잖아요. 근데 F-15는 미 공군의 FX 계획이라는 명칭으로서 거의 같은 시기에 개발이 진행됐었어요. 그러니까 F-14가 첫 비행했던 1970년에 미 해군은 이 기체를 F-14를 공군의 수도 한번 써볼래 하고 제안을 해요. 하지만 미 공군이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 F-15도 해군형이 있거든? F-15N이라고 해군형이 있거든? 요거 니네가 오히려 채용하는 게 어때라고 역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왜 이런 얘기 했을까? 자존심 싸움. 아니야. 자존심 싸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 공동 구매하고 싶었거든. 양산 대수를 많이 해서 조달 비용을 낮추려고 공동 구매하려고 했어. 근데요, F-14와 F-15가요 또 한 번 맞붙습니다. 어디서 맞붙냐? 1972년 말부터 시작된 이란에 대한 전투기 판매 협상에서 다시 한번 격돌해요. 당시 이란 국왕이었던 팔레비는요, 5.1달러가 그때 엄청났었거든. 그 5.1달러를 이용해서 급속한 군비 확장을 추진 중이었어요. 왜 그랬느냐? 이 시기에 이란하고 소련 국경에서 자꾸 소련의 미그-25 전투기가 수시로 국경을 넘으면서 정찰 활동을 했어. 왜냐하면 이란은 그때 아주 강력한 친미 국가였기 때문에. 근데 이란은 이 미그-25를 요격할 전투기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란의 팔레비 국왕은요, 파일럿 출신이에요. 나름 파일럿 출신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F-14고 F-15 양 기체를 자신 앞에서 비행시키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눈으로 보고 내가 선택하겠다. 근데 당시 F-14를 만든 그루만사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F-14가 워낙 유지비가 높고 생산 단가가 높았기 때문에 미 의회의 납입 가격 어쩔 수 없이 비싸다는 걸로 설득시키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전체적인 코스트 다운이 있었어야 됐었어. 근데 이란에 대한 수출이 성사되면은 고민을 덜 수 있었다는 거지. 경영난을 타개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루만사가 F-14 이란 판매에 대해서 사활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란에서 뭐도 썼다고 그랬죠, 아까? 팬텀도 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팬텀이 어디 거야? 맥도날드 글라스 거라고. 근데 F-15가 또 회사가 어디야? 맥도날드 글라스였다. 당시. 그러니까 뭐야? 다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 맥도날드 글라스에서 만든 F-15가 유리할 거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그루만사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 그래서 73년 7월 앤드류 공군기지에서 비행 비교 시험이 있었어요. 팔레비 딱 와서 보고 있었다. 망원경 보면서. F-14 차례가 됐거든? 보통 이제 CM 비행할 때 연료 가득 채우잖아요. F-14는 최소한의 연료만 채웠어요. 왜? 중량 줄이려고. 극단적으로 기체 중량을 줄인 상태에서 현란한 기동 보이는 거야. 막 코브라 기동 막 팔레비가 뭐 전투기가 저래! 더군다나 F-14가 유리한 게 있었어요. 당시까지만 해도 F-15는 아직 비행 초기 테스트 중이었거든. 근데 F-14는 뭐예요? 실전 배치가 이미 들어갔거든. 또 하나 피닉스라는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있었어. 이거를 적극적으로 어필했어요, 그루만사가. 왜냐하면 미그-25가 와도 이걸 먼 거리에서 먼저 보고 발사하면 미그-25 꼼짝 못한다. 도망간다. 이런 그루만사의 노력이 결실을 맺습니다. 팔레비 국왕이 F-14와 피닉스 미사일 조합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무려 80대의 기체를 들여오기로 해요. 그래서 스페어 부품을 포함해서 총 20억 달러의 판매, 당시 20억 달러면요, 여러분들, 지금 한 100억 달러 넘을 거예요.
피닉스 미사일도 무려 714발을 구입하기로 합니다. 이 일로 그루먼사가 완전히 경영난을 타게 해요. 그래서 이란 공군에 대한 인도가 1976년 1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왜? 미국의 최우방 국가거든. 딴 나라 안 파는데 우리는, 이스라엘에도 안 파는데 우리한테 팔았거든. 그래서 이란에서 어떻게 하냐? F-14를 전용으로 운영하는 카탐이라는 새로운 기지를 건설해요. 그래서 미국인 교관하고 구르문사 기술자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다 와. 그래서 합해서 800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머물 수 있는 걸 아예 조성을 해줘요. 학교도 지어주고. 이거 막 대길이지. 5일 달러가 넘쳐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팔레비가 피닉스 미사일에 대단히 관심 보였잖아요. 77년 8월에 이란에서 발사 테스트가 있었고 표적을 아주 정확하게 명중했어요. 그런데요, 이 F-14와 피닉스 미사일의 조합에 대한 능력을 증명할 기회가 의외로 빨리 찾아옵니다. 이 첫 번째 테스트가 있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소련의 미그-25가 다시 한번 이란 영공을 침범해요. 그래서 이번엔 이란의 F-14가 출동했죠. 그래서 고도 2만 미터에서요, 마하 2로 비행하는 미그-25를 레이더로 락온합니다. 그래서 바로 뭐예요? 피닉스 미사일을 날려요. 근데 이때 미그-25가 왜 왔냐? 이란이 F-14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든. 그래서 걔네 능력을 한번 알아볼까라고 했는데 갑자기 미사일이 날라오는 거예요. 어마 뜨셔라. 미그-25가 풀로 밟습니다. 또 마하 2.8로 밟아서 도망가요. 시겁해서, 완전 시겁했어요. 그러니까 격추는 안 됐지만 아주 시겁해서 도망갔어요. 왜 이게 시겁했냐? 이 이후로 이란에 대해서 소련이 더 이상 강행 정찰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뭐예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운명의 사건이 터지죠. 79년에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으로 팔레비 국왕이 미국으로 망명을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리고 원래 이란이 80대 들어오게 됐잖아요. 이때까지 무려 79대의 F-14하고 284발의 피닉스 미사일이 인도된 상태였어요. 예전에 우리 그 독수리 발톱 작전에서 말씀드렸던 미 대사관 점거 인질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금수 조치를 단행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란 공군은 F-14에 대한 부품 부족 사태를 맞이하게 되죠. 더군다나 설상가상으로 이란 입장에서는 1980년 9월부터 무려 8년 동안 이라크하고 싸우는 이란-이라크 전쟁이 터져요. 그러니까 F-14가 정비 부품의 부족 사태에 직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와중에 이란의 F-14는요, 이란의 핵심인 석유시설 초계 임무를 주로 담당합니다. 그리고 실전 기록도 있어요. 이란 측의 기록에 의하면요, 전쟁 기간 중 40대 이상의 이라크 공군기가 F-14에서 발사한 피닉스 미사일에 맞아서 떨어진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격추된 기종이 수호이 22, 미그 21, 미라지 F1. 그러니까 비교적 근거리에서 피닉스 미사일로 쐈는데 카더라에 의하면 편대에다 쐈더니 편대 중간에서 터져서 편대 4대가 다 떨어졌더라. 이런 카더라도 있어요. 카더라겠지. 게임이야. 근데 사실 F-14가 이라크 공군한테 무시무시한 존재였던 건 맞아요. 이란 공군의 F-14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원래 F-14 별명이 뭐예요? 톰캣이잖아요. 이란 공군의 F-14는 별명이 알리캣이었어요. 페르시아 고양이 알리캣. 그 다음에 뭐도 있었냐? F-14에 탑재해 있던 레이더가 워낙 좋잖아요. 무슨 역할까지 하냐면은 이란의 F-14가 조기 경보기 역할까지 합니다. 이란의 F-14가 뜨면 이라크 공군 전투기들이 못 떴어요. 아무튼 전쟁 끝날 때까지 F-14의 손실은 3대가 났다. 뭐 이런 이란의 기록이 있는데, 뭐 반면 뭐 이라크는 뭐 10몇 대 떨어뜨렸다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걔네들 말은 서로 알 수가 없어. 근데 애초에 심각한 정비 부품이 이제 부족했잖아요. 이제 금수저 때문에.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란이 F-14 가동을 잘 못할 거라고 관측을 했어요. 근데 1985년 2월에 테헤란 상공에서요, 무려 25대 F-14가 포메이션 비행을 벌였어요. 편대 비행을. 그래서 그 건재함을 과시했죠. 여기 사진 보이시죠? 그 다음에 피닉스 미사일을 원래 700 몇 발 들여오기로 했는데 280 몇 발밖에 안 됐잖아. 그 다음에 전쟁 중에 또 많이 썼거든. 그러니까 피닉스 대신에 뭘 쓰기로 했느냐? 호크 지대공 미사일 있죠? 이거를 장착합니다. 사실 이 호크 미사일은요, 1960년대 운영 계시던 아주 구식 지대공 미사일인데, 이게 전장이 5m, 중량이 640kg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멀리 날아간단 말이야. 대형의 지대공 미사일이란 말이야. 이 미사일을 어떻게 유도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아직 상세가 밝혀지지 않은데, 이거 사진 한번 보세요. 옆구리에 지금 호크 미사일 제가 빨간 타원형으로 해놨죠. 이게 딱 확인이 됐어요. 제주도 좋아, 얘네가. 이런 애들이. 제주가 좋아요, 아주. 부족
북한 정비 부품을 독자적으로 지금 뭐 제작했대요. 보통 2, 3개 비행대대 정도는 계속해서 가동을 할 수 있다. 2014년 기준으로서. 적게는 24대, 많게는 36대까지는 뭐 가동을 할 수 있다. 이걸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알리캣, 이 이란의 F-14의 위장 도색이 사막형 3색 위장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서방제 같이 그레이 계열의 투톤의 로우 비지 그런 형식으로 좀 변경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또한 최근에 호크 미사일을 개조한 공대주 미사일도 자체 개발했다. 뭐 이런 카더라가 또 들립니다. 근데 이제 미국으로서는 이런 거 있잖아요. 야, 그러면 2006년에 F-14 모두 퇴역했잖아요, 미국에서는. 근데 자칫 퇴역한 F-14의 부품이 이란 측으로 유출될 수도 있잖아. 이걸 막기 위해서 법률이 제정돼요. 그래서 미국 내 기지나 박물관에 전시된 F-14에는 모든 중요한 부품들이 철거된 상태예요. 그래서 빈 껍데기만 한다. 아무튼 이 이란의 F-14는 이라크군을 아주 혼쭐 내면서요. 아직도 중동에서 먹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 F-14 관련된 또 다른 얘기들이 혹시 있을까요? 1970년 9월 14일에요. 미 항공모함 존 F 케네디에서 F-14A 한 대가 엔진 오작동으로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다행히 승무원은 탈출에 성공했어요. 근데 이 빠지는 과정에서 2대의 F-14에도 손상을 입혀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로 따지면 현재 가치 8,200만 달러짜리 최신의 전투기가 바다에 빠진 거예요. 더욱 큰 문제가 있죠. 이 바다에 빠진 F-14A에는 뭐가 달려있었어요? 피닉스 미사일이 달려있었어요. 당시 미 해군의 가장 최신 최고의 기술을 갖춘 전투기하고 미사일이 바다에 빠졌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지금 소련의 손에 넘어가면 이건 큰일 나죠. 아니나 다를까. 근처에서 소련 해군 순양함이 이 함대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빠진 거 봤어요. 나중에 딱 보니까 무려 이게 580m 깊이의 바다에 가라앉은 거야. 그러니까 소련에도 왜 어선이 있잖아요. 근데 이 소련의 어선 중에는 그러니까 어선으로 위장한 첩보선이 많았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첩보선이 그러니까 어선인데 소련 어선인데 이 저인망 어선 있지 왜? 이거 해가지고 걸려서 올라가 봐. 그러니까 F-14A가 일부라도 소련에 넘어간다면 이건 개망신이자 막대한 손실이죠. 더욱이 여기가 어디였냐면은 이게 영국의 스코틀랜드 왜 스캐퍼블로우예요. 예전에 유보트로 유명했던 스캐퍼블로우 이쪽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언제 이 일이 벌써 벌어졌다고 그랬죠? 제가 아까 9월이잖아요. 근데 이 해역이요 11월부터 파도가 아주 거칠어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뭐야? 어떻게든 빨리 건지자 그랬죠. 그래서 미 해군이 즉시 P-3C 대잠기를 24시간 운영해서 F-14를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필 해당 해역이 해저에 바위가 많아가지고 소나가 난반사됐대요. 그리고 마침내 10월 3일날 미 해군의 예인선 USS 사코리가 F-14로 추정되는 물체를 소나로 발견합니다. 근데 이때 사코리가 좀 불행하게도 보급품을 다 썼어요. 연료도 없었고. 그래서 항구로 가서 제보고를 받고 다시 원위치로 와서 탐지했는데 웬걸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생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여기서 미 해군이 결단을 내립니다. 비밀병기를 동원하자. 당시에요. 세계 최고 성능의 심해 잠수정 NR-1을 투입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사실 공식적으로 추적하지 않은 극비상이었어요. 극비의 잠수함인데 아주 작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원자력 잠수정이었어요. 400톤밖에 안 돼요. 이 잠수정을 동원해서 F-14를 찾아내려고 했고 드디어 찾아냅니다. 근데요. 심해에서 지금 사진 찍은 게 몇 장 있죠? 한번 보세요. 놀랍게도 F-14에요. 여러 가지 그물이 걸려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물에 또 부표까지 있잖아요. 부표를 보니까 부표에 프랑스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심지어 러시아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오벌선이야? 분명히 와서 인양을 시도한 거야, 얘네가. 그 다음에 설상가상으로요. F-14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F-14가 거꾸로 이렇게 배를 위로 내놓고 거꾸로 이제 있었거든요. 한 발의 피닉스 미사일이 없어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다급해진 미국이 인양을 시도했어요. 근데 파도가 너무 높아서 실패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 세상에서 제일 큰 트롤 오선이 있었대요. 독일에 당시에. 이 두 척하고 계약을 맺어요. 인양 비용이 당시로서는 240만 달러, 현재 가치 1157만 달러래요. 130, 40억 정도. 독일 트롤 어선이 와서 이걸 건지려고 하는데 이 와중에서 민간 어선으로 위장한 소련 선박들이 계속 접근을 시도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NR1 있죠. 그 가장 작은 원자력 잠수함. 얘가 없어진 피닉스마저 찾아내요. 그래서 먼저 피닉스 인양에 성공해요.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독일 트롤5선이 F-14 인양에 성공을 합니다. 여기 그 사진이 있습니다. 아, 이때 미국이 시겁했대요. 야, 돈이 얼마가 들어주니까 무조건 건져. 여기 뭐 독일 트롤5선은 이제 로또 맞은 거죠. 아, 와서 한 일주일 고생했는데 그냥 새끈하게 건지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F-14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F-14에 대한 총평을 한번 해볼게요. 솔직히요, 여러분. F-14는요, 외양, 성능, 그리고 전투력, 무력 면에서요, 20세기 그 상대를 찾을 수 없는 독보적인 전투기였습니다. 또 하나 있죠. 이 F-14가요, 한 번 보면 다른 전투기가 눈에 안 들어와요. 유명한 일화 있죠. 탑건이 우리나라에서 대성공했거든. 그 해에 공군상학교 지원율이 껑충 뛰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같이 물어봤대요. 면접관한테. F-14 탈 수 있습니까? 그때 면접관이 냉정하게 한마디 했답니다. 우리나라 그런 거 없다. 하지만요, 시대의 변화에 어쩔 수 없이 퇴장했죠. 그런데 제가 탑건 얘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금도 탑건의 명장면이잖아요. 톰 형님이 옆에서 오토바이 타고 왔고 옆에 톰 캡틴 날아가는 거. 영원히 사나이의 가슴에 남는 전투기다. 그리고 이 톰캣의 압도적인 아름다움이요, 여러 애니메이션에 아주 깊은 영향을 주죠. 대표적으로 마크로스나 기동전사 건담 이런 거에 아주 깊은 영향을 줍니다. 제가 생각해 앞으로도요, 이 F-14 톰캣 같은 외모와 능력을 가진 전투기는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거는요, 가성비를 떠나야 돼. 톰캣한테 가성비를 따진다? 톰캣에 대한 모욕이죠. 왜? 톰캣은 영원한 사나이의 로망이니까요. 전차에 티거가 있다면 전투기에는 톰캣이 있습니다.